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식당은 아니지만 동네에서는 맛집으로 나름 유명한 집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는 정도죠. 브레이크 타임이나 오픈 전 재료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유튜브 사연을 듣곤 한답니다. 정말이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연 속의 분들 얘기가 제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 사연들은 마치 내가 겪었던 일인 것처럼 가슴이 아파옵니다. 심지어 실제로도 가슴 아팠던 제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오늘 사연을 적게 된 연유도 제가 겪은 기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도 저와 아내에게 아프게 남아있는 기억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성환이 오늘도 차 타고 왔나 봐. 얘들아, 이리 와봐. 성환이 도시락에 소시지. 엄청 많아. 어린 시절 저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아이였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남다른 집에서 컸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꽤 유명한 중경이업 회장이 저희 아버지셨으니까요. 성환이 오늘 학교에서 배워온 것 정리해서 얘기해봐라. 네. 아, 그게 오늘은요.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요. 아버지가 그런 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어떤 과목에서 뭘 배웠는지 그걸 얘기해야지. 그래야 그 학교 선생들 수준을 알 것 아니냐. 제 아버지는 엄격하고 자기 기준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본 예절 한자, 영어 사회경제 등 제가 후견인이 되길 바라시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공부하고 예의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의견을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펼칠 수 있는지 배우는 이유 단 한 가지였죠. 성환이 너는 우리 집 유일한 핏줄이야. 그런 만큼 너는 무조건 이 아비 뒤를 이어야 한다. 저는 아버지를 뒤따라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군요. 지금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제 생활면으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넉넉하게 키워주신 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겠더군요. 어려서 눈치도 빨랐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청춘을 바쳤으니까요. 대학도 아버지의 결정으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엄마, 나 전공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 그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기계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며 비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성환아, 어려운 거 알잖아. 대학까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 후에는 엄마가 어떻게든 성환이 너 하고 싶은 미술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분이셨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대해 경험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싶었지만 꿈은 무너졌죠. 미술은 무슨 내가 항상 얘기했을 텐데 만어, 너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게 누구 덕인데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남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잔말 말고 회사로 들어와.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저는 아버지의 결정대로 움직여야 했죠. 결국 저는 하고 싶어 하던 미소를 뒤로한 채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어쩌면 이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미술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아버지 회사는 의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림 그리는 일도 아니고 회사 일은 제가 그렇게 소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워보기로 한 거죠. 성환 씨, 여기 이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회사 의류 공장에서부터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말단부터 시작했어요. 재단은 어떻게 하는지, 디자이너가 해온 디자인을 실제로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색을 어떤 식으로 입히는지 등등 배워야 할 게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욕만큼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어서 그랬는지 능률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일은 고되고 머리는 아팠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일은 힘들지만 머릿속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저는 머리, 몸, 마음까지 전부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제 공장 생활에서 유일한 낙은 밖에 나와 마스크를 벗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나던 그날도 저는 온갖 기력이 빨리고 풀 죽은 모습으로 공장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담배 하나 피우고 있는데 격리분이 와서 말을 걸었죠. 몇 살이에요? 복숭아 향이 나던 그 여자는 제게 아이스 커피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제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커피를 타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쉬는 시간을 통해 서로 가까워졌고 상냥하고 다정하던 그 여자는 제가 회사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저와 그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나 옷 어때? 나름 차려입는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 홍삼 좋아하실까? 내가 준비하긴 했는데. 그럼 좋아하시겠지. 옷도 단정하니? 좋아. 어르신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센스굿 대망이 그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아내와 저는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저희 집에 대해서 많은 걸 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걱정도 됐고 아내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 없이 크면서 힘들게 살아온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모자란 제 생각 때문에 아내는 더욱더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았죠. 나 너무 떨린다. 자기 집 가는 건데 왜 성환 씨가 더 떨려 해? 몰라. 괜히 떨리네. 저희 집으로 가는 길 저와 아내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느낌하지만 저희 동네에 도착하고 저희 집을 향해 걸음을 뗄 때마다 아내는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 가정사가 힘들어 공장이 일하다 운이 좋아서 본사로 발령받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큰 주택으로 들어가니 놀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성환 씨, 여기가 자기네 집이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어? 미안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 말을 해줬어야지. 나 지금 바보 된 기분인거? 알아. 일단 왔으니까 인사는 제대로 드리자. 알았지? 미안해. 정말 어떡해. 내가 너무 별 볼 일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그 회사에서 버틸 수나 있었겠어. 당신은 나를 이끌어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저희는 그렇게 약간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저희를 맞이해 주셨죠. 어머니는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셨습니다. 아버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집마당 멀리서 담배를 태우면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려온 제 여자이기에 두 분 다 노력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요. 회사에 다닌다고 했나요? 아, 네, 상환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환기업, 거기서 뭘 하는데 순간 아버지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죠. 상환기업 소속 섬유공장에서 격리를 맡고 있습니다.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는 많이 놀라신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당연히 서늘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나에게 한없이 다정한 분이었는데. 정말 차가운 표정으로 제 아내를 바라보고 계셨죠? 내가 거기 회장인 거 알고 있나? 아니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냉소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정말 놀라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왔으니 차린 음식은 들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저때 제 아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는지 전날 저 장면이 제 꿈에 나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꿈에서 저는 아내 손을 붙잡고 나와 우리 둘이 살자며 함께 도망치는 꿈을 꿨죠. 당시에 제가 그랬어야 하는 건데 그게 계속 마음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식사를 하면서도 먹는 둥 마는 둥 거의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식사 자리였어요.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내가 뭘 먹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 참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성화 씨, 지금 나 데리고 장난쳐? 내가 얼마나 비참해 채시는 줄 알아. 아무 말 없이 저희 집을 나온 아내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만했죠. 저는 아내의 화를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비참하게 만든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떡할 거야? 나 상환 씨랑 결혼 못해. 아까 성화 씨 부모님 표정 봤어. 두 분 다 내가 못마땅하셔서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우리 결혼 못해. 내가 장담해.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너랑 왜 헤어져? 그런 말 하지 마. 만약에 반대해도 나는 너랑 살 거야. 그러니까 헤어진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아내에게 큰 소리치긴 했지만 저도 막막했어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기업 자녀들과 선을 봐서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업에도 도움되기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린 그림에 걸맞기도 했으니깐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없었다면 전 그 회사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죠. 아내는 저에게 은인이었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성환이 너 진짜 엄마 알아눕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대체 너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랑 엄마야말로 왜 그러는 건데 평생 아버지랑 엄마 뜻대로 움직여 줬음 된 거 아냐? 결혼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하냐고? 엄마 말이라면 그렇게 잘 듣던 애가 여자 하나 때문에 왜 이러냐고. 너 아버지 쓰러지시는 꼴 볼 거야. 응? 어머니 아버지를 붙잡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쳐보기도 했고 일주일 넘게 굶어가며 단식 투쟁을 했건만 저희 부모님 역시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저와 아내 둘 다 기억 없는 소식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난 너무 당황스러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부부를 끈끈하게 이어준 아주 소중한 존재였죠. 이 사람 뱃속에 제 아이까지 있어요. 저희 절대 못 헤어집니다. 뭐야? 아이고, 여보 저 자식 저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응,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 아진이랑 결혼할 겁니다. 어머, 여보. 저희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부모님은 몇 날 며칠을 알아놓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큰 산을 넘은 만큼 더 이상의 고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아진아,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가면 갈수록 더 야위는 것 같은데. 아냐, 입덧 때문에 그래. 오늘도 퇴근 늦게 하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가면 갈수록 더 야위어지기 시작했어요. 입덧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걱정이 될 만큼 야위어 갔죠. 얘, 이거 너희 안 사람 챙겨줘라. 산모한테 좋다네. 아, 그래요. 이게 뭔데요? 먹인 산모 몸에 좋은 거 이것저것 약재에 넣어서 달인 거야. 왜 엄마가 네 식구한테 못 먹을 거 줬을까? 다 그러는 거야. 에이, 엄마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감사해요. 이렇게 챙겨주시고, 됐어? 애 낳고? 네. 안 사람 몸 풀리면 너희끼리 나가서 분가해서 살든 알아서 해라. 그런 아내의 모습이 내심 신경이 쓰이셨는지 저희 어머니 역시 사모에게 좋은 보약이라며 약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고 아내가 산후조리하는 기간까지만 부모님 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었죠. 말이 한 집이지 아래 위층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 크게 부딪히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줄 알았어요. 그날은 제가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핸드폰도 없던 터라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야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있었죠. 출근하는 제게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던 아내가 생각나 한 손에는 딸기 한 봉지를 들고 살금살금 방으로 올라갔어요. 딸기를 보고 환하게 웃어 보일 아내 얼굴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보, 여보, 나 왔어. 당신, 자, 혹시나 1층에 들릴까? 소근거리며 누워있는 아내를 깨웠는데 아내는 미동도 없었어요. 여보, 당신 자는 거야. 딸기 사왔는데 딸기 좀 먹어봐.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살며시 들춘 이불 안에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잔뜩 웅크린 채 말이에요. 여보, 당신 괜찮아? 당장 병원 가자 지지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아내를 들쳐업고 당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너무 걱정되었던. 저는 병원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다행히 뱃속의 아이와 제 아내는 무사했습니다. 당시에 병원에 있는 친구 녀석은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다 제게 슬며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말이야. 재수 씨, 뭐 약 같은 거 드신 거 아니야? 뭐, 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친구 녀석은 제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봐도 혈액 검사상 억지로 먹지 않는 이상 검출될 수 없다는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내나 저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감기약 하나조차 쉽게 먹지 않았는데 그런 소견을 들으니 의아할 따름이었죠. 그때 제 머릿속으로 하나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스쳐갔으려나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아내를 위해 지어왔다는 한약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어디가? 잠깐 일 좀 보러. 아지나 아기랑 당신 둘 다 무사하다니까 걱정 말고 푹 쉬고 있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 몸으로 어딜 나가 금방 올 테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집 식구들이 주는 거 받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있어. 내가 방에 둔 것만 그것만 일단 먹고 알았지. 갔다 오는 대로 우리 따로 지낼 집. 내가 구할게. 우리 나가서 살자. 빨리 와야 해. 그날따라 아내는 몸이 안 좋아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밖으로 나가려는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나가지 말고 아내 옆에 있을 걸. 아니, 차라리 그날 바로 여관방이라도 구해서 둘이 나가 살 집을 구할 걸. 저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집을 나섰어요. 다른 식구들 모르게 어머니가 아내를 위해 약을 지어온 그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성환이 아니야.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곳은 저희 가족 모두가 다니는 한의원이었죠. 꼬마 시절부터 봐왔던 의사 선생님은 제게 큰아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제발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저는 두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아내에게 먹였던 그 한약을 들이밀며 어머니가 아내에게 먹인 게 그게 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약이긴 당연히 산모랑 뱃속의 아이한테 좋은 약이지. 아이고, 내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대기 환자가 많아서 말이야.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질감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를 자꾸 피하는 느낌이 들었죠. 오늘 새벽에 저희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요. 다행히 아내랑 아이는 무사한데 병원 의사 말로는 아내가 뭘 잘못 먹은 것 같다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알고서 그런 걸 먹을 리는 없잖아요. 선생님, 저 꼬마 때부터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면서 컸어요. 제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을 들은 그 의사는 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걱정 어린 눈으로 제가 물었죠. 안 사람이랑 아이는 괜찮은 거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제가 들은 대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치가 떨렸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죠. 저는 악을 쓰며 병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당신이 의사냐고 어디서 줄 게 없어서 사람 죽이는 약을 줘.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준 그 약은 산모에게 좋은 약이 아니었어요. 아이와 산모를 위험하게 만드는 약이었죠. 병원에서 한바탕 소동 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망할 의사놈한테 연락을 받은 건지 뭔지 제 어머니라는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얘 성환아, 네가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서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저희 오늘부로 나가서 지낼게요. 그리고 앞으로 별일 없을 겁니다. 예? 성환아, 아들 어머니의 부름을 무시하고 2층에 있는 저희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일단 우리 필요한 집 먼저 챙기자. 평소라면 제가 찾기도 전에 방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을 아내인데 방 안에도 2층, 어디에도 1층에도 마당에도 집 안, 어디에도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온 집 안을 다 헤집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정말 왜 이래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더니 왜 집안을 헤집고 다녀 갑자기. 아유, 성환아, 너 왜 이래? 아줌마 봐서라도 좀 진정해봐. 응, 저를 말리는 어머니와 가사도우미, 이모님의 말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라진 아내 생각뿐이었죠. 짧은 글이 적힌 메모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아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저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내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몇 개월 내내 술에만 매달려 있었죠. 아침이 오면 미친 사람처럼 집을 나서서 서울을 어느 날은 아내 고향까지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오면 술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죠. 부모님은 그냥 두었다가는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진아 여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하진아, 성환아 너 이러다 큰일 나.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어머니가 찾아와 병간호를 해주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울음이 멈추질 않았고 늘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포기를 하게 되었죠. 늘 의존하던 술도 서서히 끊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아내와 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두고 집 나간 여자 더는 그리워하지 말아라.
우리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너도 이제 그만하면 됐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새롭게 시작해. 우리 부모여도 남은 남인가 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떠난 사람 잊고 새 출발하라며 일면식 없는 여자들 사진을 내밀었어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앞으로 내 인생에 2번 다시 관여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회사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 회사에 자리 잡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아내가 떠난 이후로 저는 잘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감정 없이 살아갔죠. 그러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면 저만 했으려나 싶은 또래의 꼬마들을 볼 때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부모들도 저를 포기했죠. 그렇게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7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분이서 오셨어요? 예, 혼자입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재작년 3월 저는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새로 지은 공장 때문이었죠. 서울을 벗어나니 조금은 살 것 같더군요. 진작 서울을 벗어날 걸 왜 그리 고통스러워하며 살았는지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아내 고향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더욱 특별한 곳이었죠. 성환 씨, 우리 아기 태어나면 꼭 부산 내려가서 살자. 그래. 그러자 우리 아기한테 바다도 실컷 보여주고 아기가 태어나면 꼭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살자던 아내였는데 17년이 지난 제 옆엔 아무도 없었죠. 실제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밥은 늘 사 먹는 편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끼니를 해결하러 눈에 보이는 곳 아무 곳이나 들어갔죠. 영업하시나요? 꽤 늦은 시간에 들어간 식당이라 영업을 하는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식당 주인은 부엌 안에서 정신이 없는 듯 했죠.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어김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참 맛있는 국밥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사장님 얼른 들어가세요. 오늘 너무 무리하셨어. 가게 종업원들도 슬슬 마감을 준비하는 눈치였죠. 그럴까요? 미안해요. 그럼 나 먼저 들어가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쪽을 본 저는 그대로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제가 본 그 여자는 7년 전 저를 떠난 제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먹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그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나, 여보하지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소리는 제 목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따라갔을까요? 그 여자에게 말을 붙이려는 그 순간 누군가 제 목덜미를 휙 낚아챘습니다. 아저씨 뭐예요? 뭔데? 자꾸 사람들을 밟아요. 예,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어요. 당황한 것도 잠시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 학생의 모습이 하나하나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우진이라는 명찰을 딴 학생이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는 눈치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학생 어머니 성함이 김아진. 맞아 제 말을 들은 그 학생은 당황한 눈치였죠. 아저씨가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김아진 54살 맞지? 아니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엄마 뒤는 왜 따라간 건데요? 네, 그 학생. 아니, 아들아이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한 것 같았죠.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람들은 저희 두 사람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엔 그 여자도 있었죠. 제 아내 말입니다. 성환 씨 17년 만에 들어도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내 아내의 목소리라는 걸 말입니다. 엄마, 이 아저씨 알아? 아니, 이 아저씨가 자꾸 엄마 뒤를 따라가는 거야. 아들 녀석은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항상 그리로 하교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엄마를 데리러 갔는데 웬 모르는 남자가 자기 엄마 뒤를 밟으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 멱살을 잡은 것이었죠. 아진아, 당신 왜 여기 있어?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아내를 발견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인근 가게들도 문을 닫은 터라 아내와 아들 아이의 부축을 받아 아내의 집으로 향했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주는 특유의 포근함이 집 안가득 새어나왔어요. 그간의 긴장감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아이는 방에 들어가 있고 저와 아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그대로네, 여전히 멋있다. 한참의 침묵을 먼저 깬 건 아내였어요. 아내는 예전과 같은 포근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제게 말을 건넸죠. 아내의 그 음성에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당신 혼자 그렇게 갔어?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웠어? 당신 혼자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나랑 같이 갔어야지. 내가 당신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아니면 잘 지낸다는 연락이라도 해주지.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도 당신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여보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꼭 마주 잡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내는 힘겹게 집을 떠나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한테 선택하라고 하셨었어. 당신이랑 아이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를 해서라도 뱃속에 아기 없애고 당신이랑 헤어지게 만들 거라고. 아내에게서 듣게 된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저의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도 자식이 있고 남편도 있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섭고 모진 말을 내뱉을 수 있으셨던 건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34, 25, 70. 당신이 회사 출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 나는 그 집에 있는 게 정말 괴로웠어. 불편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오고 싶어도 애 가진 여자가 천박하게 어디 밖을 싸돌아다니냐고. 어머니는 역정만 내시고 이덧 때문에 식사 중에 헛구역질이라도 하면 유세 부린다느니 더럽다느니 그런 말 듣는 게 내 일상이었다. 당신 몰랐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걸 왜 당신 혼자 다 견뎠어? 내가 얘기하면 당신이 아버님한테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당신 그렇게 하고 싶었던 미술도 포기하고 이 악물고 버텨온 거였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당신 힘든 거 보고 싶지 않았어. 참 미련한 여자 아내는 연애 때도 그랬어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뭘 먹으러 가도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타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못난 놈이죠.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여도 한 번이라도 더 아내에게 정말 괜찮은 거 맞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아내는 저희 어머니한테 많은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도 아내를 시켜 이불 빨래를 하게 했고 집안 품이 떨어진다며 편한 옷을 입고 쉬게도 못하게 했대요.
아내는 자기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좀 더 예뻐해 주시겠지 했답니다. 장사 그만하고 나랑 같이 서울에 가자. 그게 싫으면 여기에 같이 있자. 당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실컷 하면서 편하게 지내. 응, 됐어. 나 장사하는 거 좋아. 내가 그날 빈털터리로 집 나왔던 날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었는 줄 알아? 딱 3만 원. 딱 3만 원 있었어. 뱃속에 애는 있지. 돈은 없지. 너무 서럽더라. 그날따라 국밥은 또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이걸 먹으면 당장 오늘 내일 잘 곳은 어떻게 하나 우리 애랑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라. 그때 나랑 우리 우진이 거둬주신 게 기차역에 있는 국밥집 사장님이야. 자기 딸 생각난다고 자리 잡을 때까지 지느라고 그렇게 나랑 우진이 거둬주셨어. 아내는 장사를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서울에는 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장사를 하면서 미혼모 독거노인 결식아동을 돕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죠. 언제든 무료로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다 갚을 거라고요. 제가 아는 아내는 자기 뜻을 쉽게 꺾을 사람이 아니란 걸 알기에 아내에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아이도 처음에는 제 존재를 어려워했죠. 저는 그런 아들아이를 기다려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서운한 거라고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커왔는지 그 과정을 아내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서운했어요. 야, 최우진 너 뭐함, 뭐가 누구, 너희 삼촌이셔. 아니 우리 아빠 의잇, 넌 어른한테 인사할 줄도 모르냐.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절친이에요. 아들아이와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던 어느 날 함께 길을 걷던 중 아들 녀석의 친구와 마주하게 되었죠. 아유, 친구 녀석이 저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아들아이는 저를 잠깐 바라보다 자기 아빠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돌아와서 내내 아내에게 자랑했어요. 아들에게 인정받은 기분이란 아마 아이가 태어난 그날 처음 아이 얼굴을 본 아버지들이 느끼는 감정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죠. 아들 녀석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죠. 아니 사과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해야 맞겠네요. 아진이 만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손자 우진이도요. 저는 서울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한 행동을 들은 것도 말이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그랬어요? 제 말을 듣던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소화계에서 들려오는 거라곤 깊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아진이, 하진이 좀 바꿔줄래? 한참의 침묵 끝에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 아내를 바꿔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왜요?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하시게요? 또 우진이 가지고 그 사람 협박하시려고요? 안 돼요.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못 그러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진이랑 제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연락드린 거예요.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너무 못났었어. 그저 내 자식한테 욕심만 많아서 내가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상처만 줬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성화나 내 안 사람한테도 내가 정말 미안해.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저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흐느끼셨습니다. 아내와 아들아이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안 돌아갑니다. 회사고 뭐고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이만하려고 전화 드린 겁니다.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두 분이 잘 지내세요? 성화나 어미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회사 물려받지 않아도 돼.
다만 우리가 너희 식구한테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게, 너희 편하게 살 수 있게 돕고 싶어. 저희 부모님은 힘들게 장사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에 어떻게든 갚고 싶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지금이 좋다고 했어요. 아내가 좋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좋았기에 부모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물려받고 싶지 않고 서울로 돌아갈 일도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한테 무슨 면목이 있겠냐.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제 아내가 제게서 전화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예요. 소화하기 너머로 무슨 말을 듣는 건지 들을 수 없었지만 아내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죠. 어머니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무 대답 없이 듣기만 하던 아내는 울먹이는 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덜덜 떨려요. 그런데 제가 우리 우진이 낳아 보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님이 성화 씨를 얼마나 사랑에 찼겠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라면 우리 우진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했겠지만요. 당장은 뵙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 가게에 국밥 드시러 오세요. 이만 끊을게요. 통화를 마친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졌다고 말이에요. 진짜 사과를 받았다면서 말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국밥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내의 국밥집이 꽤 커졌다는 것과 아내의 이름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자그마한 보호소가 지어졌다는 거죠.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고 싶다던 저희 부모님이 한사코 지어주셨어요. 물론 모든 명의며 대표자는 다 아내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참 제 자리를 찾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이야. 너무 긴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주어진 제 삶이 진짜 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렵게 찾은 이 행복 건강하고 항상 사랑만 가득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 소중한 이들과 항상 행복하세요.